보건당국이 이태원 클럽바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C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C형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영향과 대책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점과 노래방을 비롯한 9개 시설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코인 노래방에는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허점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이 2번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청한 지원금이 잘못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총회본부 등 관련 시설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석 달여 만인데 이만희 총회장의 소관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2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주점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비롯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이런 시설에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4주 동안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형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을 지정해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그리고 스탠딩 공연장과 콘서트장 등 9개의 시설입니다. 정부는 얼마나 밀폐된 공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침방울이 퍼질 만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등 6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 사업주는 이용자 명단 작성과 발열 확인, 실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까지 끝마쳐야 다음 손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수칙 도입도 검토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역학조사 필요성을 위해 4주간 보관될 예정입니다. 고위험 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원과 PC방, 종교시설에 대해선 큰 틀에서 중위험 시설로 분류하되 장소 특성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람이 최근 계속 나오자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도 모든 코인 노래방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단란 주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속도 나섰는데 그 현장을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단속반이 한 단란 주점에 들이닥칩니다. 손님과 접객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앉아 있고 업주도 안 썼습니다.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요. 써야 돼요. 일단 나가면 쓰는. 손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출입 명부도 없습니다. 기록부가 뭐가 필요가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런 데서 들어와. 그럼 내가 다니한테 다 일러줄게. 다른 주점에선 출입 명부와 체온계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손님 열이 있으면 들여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발열 체크하는 장부 자체가 없어요? 장부 없어요. 맨날 봉치는데 무슨 장부가 필요해요. 밤사이 점검한 380여 곳 가운데 8대 방역 수칙을 심각하게 어긴 업소 6곳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희 영업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안 돼요. 업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토로합니다. 한국 있어야 하도 테이블이 우리 달라지려면 아주 여기세고 생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만 없어야 가면은 자갈 하나 붙어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또 오늘부터 코인 노래 연습장 560여 곳 전체에 대해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인데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다 점검 결과 40%가 넘는 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기 직업을 처음에 숨겼었던 그 인천의 학원 강사를 통한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그 강사가 가르쳤던 학생이 들른 노래방에서 택시기사가 감염이 됐고 그 기사가 사진사로도 일했었던 한 돌잔치 자리에서 3명이 확진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잔치에 왔었던 다른 가족과 하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라운파티 뷔페 식당. 지난 10일 여기서 돌잔치를 한 부모와 아이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아이의 외조 부모와 하객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가 여기서 3시간 동안 사진사로 일하면서 전염시킨 걸로 추정되는데 돌잔치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뷔페 상호를 공개하고 사진사가 일했던 9일과 10일, 17일 방문객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한 390명 이 정도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사례가 생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잔치뿐 아니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왕고 3학년생의 아버지의 직장 동료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종교시설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교인이 7명인 경기 남양주 화도우리교회에 목사와 교인 2명, 그리고 교인의 지인 등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와 교인 1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양천구 전도사가 속한 은혜교회를 지난 8일과 15일 2차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오늘도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 간호사가 들렀었던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됐다며 그 가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건지 지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주점 악발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삼성 서울병원 소속 간호사가 지인 5명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간호사와 지인 2명이 확진된 뒤 같은 시각 이 주점을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주점 이용자 중 2명이 오늘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의왕시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사는 50대 여성들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병원 밖 지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가 이 모임을 통해 병원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벌여왔는데 오늘 모임이 있었던 같은 주점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를 하면 이 모임에서 감염되신 간호사께서 병원의 그 수술실의 근무 공간을 통해서 동료 간호사들에게 전염시켜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서울시는 5월 10일 새벽과 20일 밤 강남역 악바리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있든 없든 꼭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9일과 10일 사이 이 간호사 일행이 들른 홀릭스라는 또 다른 주점과 노래방에 들른 사람들에게도 진단검사를 권했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의 바이러스를 분석해 봤더니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퍼졌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이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보건당국이 오늘 그 내용이 맞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3가지 유형, A형, C형 이렇게 3가지가 모두 나왔는데 A형은 초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와 중국 우한 교민들, 그리고 B형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들에게서 확인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C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 또 최근 이태원 클럽 확진자들에게서 검출됐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4명에게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C형 바이러스가 똑같이 검출됐는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 C형 바이러스가 전파력이나 위험성에서 다른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C형은 A형, B형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집단 감염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처음 확진돼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명 넘는 확진자를 낸 이태원 클럽발 유행 모두 C형이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C형이 유입된 뒤에는 유럽, 미주뿐 아니라 일본, 타이완, 호주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C형이 A, B형을 압도한 겁니다. 현재 C형의 확산세가 다른 유전자형보다 빠르기 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하면 국내에서도 C형이 계속 확산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백신 개발 전략도 폭넓게 짜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변이는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백신의 항체 효과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B형과 C형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이라고 불리는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럽형이라고 하는 C형이 퍼질 경우에 어린이 괴질 그 병도 혹시 함께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달 전 유럽에서 고열이나 복통 증세와 함께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심장에까지 퍼져 위독해지는 어린이들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후 미국 어린이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등에서 200여 명이 앓았고 1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어린이 괴질로 소문난 이 질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며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주로 보고됐는데 모두 C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들이라서 이게 어린이 괴질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그동안 가와사키병으로 불리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형태로 분석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뒤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 혈관이나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염에 의한 과도한 염증 반응이라서 바이러스의 종류보다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체질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감염 어린이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등교 이후에도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학교에 갑니다. 등교를 시작하면 정부가 긴급 돌봄은 중단하겠다고 하자 당장 아이 봐줄 사람 구하기 힘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지금처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박모 씨.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다음 주 등교를 시작하면 긴급 돌봄이 중단된다는 공지를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주 1, 2회 등교라 학교 안 가는 날이 더 많은데 긴급 돌봄이 없어지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가 쪽에 그런 여유가 된다면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 그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분명히 많은데 한 명이 관둬야 돼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긴급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은 전국에 13만 명. 교육부는 긴급 돌봄 중단에 반대하는 민원이 거세지자 현행처럼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이 또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긴급 돌봄이 계속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지한다고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방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직 그런 부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학교는 계속 여건상 할 수 없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돌봄은 시도교육청이 맡는 게 원칙이란 입장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저희도 힘들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교육부한테. 우격돈 인건비로만 7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언제부터 메일 등교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긴급 돌봄을 둘러싼 논란은 등교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또 돈이 지급되는가 하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 전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9일 내 식구목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신청했다가 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200만 원이나 받은 겁니다. 지역카드로 들어왔던 거는 인천시에서 주는 건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가 그러면?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전산 시스템상으로라도 뭐 지원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떴으면.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지자체하고 우리 행안부하고 카드사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지급을 한 사례거든요. 인천에서만 중복 지급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자진해서 주민센터에 알리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선 알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복 지급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회수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B씨는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는데 B씨의 주민번호와 우연히 같았던 겁니다. 이름도 달랐고 휴대전화 인증까지 거쳐야 했지만 단순한 주민번호 오류를 카드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서둘러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검찰이 오늘 신천지 관련 시설 수십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석 달 전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신도 명단을 누락해 방역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수십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직후 신천지에 대한 수사 요구가 잇따랐지만 검찰은 정부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신천지의 교인 명단 누락 의혹 등 방역 방해 혐의에 집중될 걸로 보이지만 고발에 포함된 이 총회장의 배임이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천지 총회본부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만희 총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어제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2살 된 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 사고입니다. JTB 나금동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골목길을 나와 큰 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119 구급차와 경찰 차량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만 2살 배기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2살 배기 남자아이는 이곳에서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53살 A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거의 다 불법 유턴은 제가 생각할 때 70%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엄마들이 얘기해요. 사고 날 거라고. 전주시는 뒤늦게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한 차단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도 미흡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구간은 적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사망사고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씨에 대해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입주민 갑질을 호소하며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조금 전 가해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A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최 씨가 숨져 직접 피해 진술이 없었지만 유서와 CCTV 같은 증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사과할 말도 없었습니다. 숨진 최 씨의 형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내 동생 살려내겠다! 최 씨는 A 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더 약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앞서 최 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A 씨의 구속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여러 의혹 속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사퇴론을 제기하자 당 지도부가 서둘러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본인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건데 오늘도 윤 당선인을 향한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민주당 공개회의에선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어떤 요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 뒤에 판단하겠다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검찰 수사 후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 외부 감사 등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니까 신속하게 사안의 팩트가 확인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자 윤 당선인의 사퇴가 바람직하다며 어제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영춘 의원도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의당을 향해선 우희종 전 시민당 대표가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비난은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정의당도 즉각 반격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책임 있게 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은 오는 25일 대구에서 열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엔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해명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논란 중의 하나인 회계 문제와 관련해 저희 사실은 팀이 전문가와 함께 정의연과 정대협의 지난해 결산 서류를 분석해봤습니다. 두 곳 모두 사용처를 알 길이 없는 기타 항목 지출이 많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회계 전문 교수 2명,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 2명에게 자문을 얻어 정의연과 정대협이 국세청에 보고한 지난해 지출 명세서를 검토했습니다. 두 곳 모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항목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총 8억 6천만 원을 썼는데 절반이 넘는 4억 7천만 원 정도를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정대협도 3분의 1이 기타였는데 기부금품 유용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할머니 도와드리는 것 같이 단체 고유 목적에 쓰는 돈 말고 단체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는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기타 이렇게 3가지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미국 어떨까요? 미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단체 결산 서식인데 쭉 보시면은 광고비, 저작권료, 출장 비용, 감가상각, 미국은 우리의 기타에 해당하는 항목이 20개가 넘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 영국 시민단체 결산 보고서인데 1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런 정책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알아야 기부가 더 늘 수 있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기부자의 알 권리를 못 박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부자가 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썼는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인데 1년 반째 입법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할 거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팀이 지난 연말 물어봤을 땐 올 초부터 시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이경환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않다 보니까 택배 주문하거나 또 음식을 시켜서 먹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뜯어보면 친환경 종이 아이스팩이라는 걸 쓰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게 이름과 달리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재활용도 어려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 보관 식품 주문 때 함께 배송돼 오는 아이스팩.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엔 이렇게 종이 재질이 많이 사용됩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종이로 분류해버리면 재활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물에 불리자 비닐처럼 보이는 재질의 코팅제가 떨어져 나옵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성분인데 종이가 물에 녹아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시중에 흔히 유통되는 종이 아이스팩 3종류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모두 폴리에틸렌의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종이에다가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입힌 게 아니고 필름 상태로 되는 놈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문제는 폴리에틸렌의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종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해리 공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거를 재활용해서 원료로 쓴다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미국의 UL 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르면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는 전체 무게에서 그 코팅층이 15% 미만이어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종이 아이스팩을 직접 생산한 업체도 현장에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종이 분리 배출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서초에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판매를 하지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는. 실제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단면 코팅된 종이는 종이로 분류해 처리하면 된다고 돼 있을 뿐 폴리에틸렌 등 성분 비중 제한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 어려운 재질이 규정의 빈틈을 타고 친환경 종이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문제를 시인하고 이른 시일 내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단면 코팅된 종이를 성분 비중에 따라 종이 또는 생활 쓰레기로 세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전후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직을 거치며 업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겁니다. 또 뇌물을 준 사람들이 유 전 부시장 요구를 받았고 도움을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책값, 오피스텔 사용료, 골프채 수수 등은 유죄로 봤지만 동생 일자리나 아들 인턴십 기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선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선의로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들을 좀 더 규명하고 법률 적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 1심 결과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저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 그 가운데서도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군대에서 강제 전역했던 변희수 하사, 또 올해 초에 여대 입학이 좌절됐던 한 학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바로 이어서 SBS가 분석한 트랜스젠더 인구 데이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정훈 기자, 최재영 기자, 그리고 배여운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이 세 사람. 너무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저는 유튜브 하는, 저는 정치하는 트랜스젠더 정미래입니다. 83년도니까 거의 40년 정도 됐죠. 단지 화장만 했다는 이유로 또 이제 무슨 경범죄라 뭐나 해가지고 경찰서가 3일 구류도 살고, 아유 힘들었어 진짜. 성 정체성을 확신한 지 40년이 됐지만 주민번호 뒷자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홈쇼핑 같은 데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본인이세요? 배우자분이세요? 항상 그러고 본인이라고요. 뮤즈 씨가 방송을 시작했던 건 트랜스젠더들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소년기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다음 청소년 애들은 조금 편하게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여전히 생활하면서 다양한 우리 사회의 편견들을 만납니다. 이력서가 꼭 필요하니까 이력서에 성별이 다르니까 거기서 면접을 볼 때 많이 떨어져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걸 아는데 누구보다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임 씨는 지난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소수자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진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트랜스젠더들은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과 자라면서 실제로 느끼는 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쓰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트랜스젠더는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 결정을 내리면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지금 트랜스젠더를 포함해서 성소수자는 어떤 인구 집단에 잡히질 않아요. 국가의 정책이나 입법에 완전히 비과시화된, 사실 보이지 않는 집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SBS 이슈 취재팀은 정부가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는 전국 트랜스젠더의 현황부터 파악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인구 몇 명이나 될까요? 200명? 5,000명? 그 누구도 모릅니다. 국내 트랜스젠더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BS 이슈 취재팀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국내 최초로 트랜스젠더 인구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상으로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친 국내 트랜스젠더는 최소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트랜스젠더의 10에서 15% 정도가
성별 정정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보면 전체 국내 트랜스젠더 숫자는 약 6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서의 그 요건과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한 이 법적 요건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법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요건, 이게 사실상 요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3.2% 정도가 성별 정정을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517명을 성별로 나눠보면 트랜스 여성 범주가 260명, 트랜스 남성 범주가 25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기에는 트랜스 여성이 훨씬 많았지만 최근 트랜스 남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대부분 20살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별을 정정한 평균 나이는 만 32.8세로 10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의료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의료적 조치를 위한 비용을 버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3년에 일단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성별 정정 요건이 완화된 2013년, 부모 동의서가 필요 없게 된 2019년에는 평균 나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전체 트랜스젠더의 65%는 수도권에 거주했습니다. SBS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 자치구라는 걸 감안하면 수도권 집중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원치 않게 드러내야 하는 이른바 아우팅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매년 나오던 중국의 목표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이 홍콩 시위를 막는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게 주목받았는데 이 때문에 미, 중 간 충돌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매년 해왔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 발표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한 최초의 사례로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들의 반중국 시위는 물론 시위 지지 인사들의 선거 참여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绝不容忍任何挑战一国两制底线的行为，绝不容忍任何分裂国家的行为。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즉각 지지했고 시위를 주도했던 홍콩 범민주진영은 일국 양제의 종말이라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because nobody knows yet.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미 상원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매개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맞서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안 그래도 아슬아슬한 미중 관계의 일촉즉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런 미중 갈등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Conversations certainly involve global supply chains, keeping them running smoothly and getting our economies back to full strength. 네, 글로벌 공급망, 단 중국은 배제한 경제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과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제 미 경제차관이 한국과 상의했다고 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각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럼 뭘 대비해야 하는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어제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NP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Economic Prosperity Network is a number of countries to unite countries, companies, and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based on the foundation of trust. It's to expand and diversify supply chains that protect people in the free world.
자유진영,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가들끼리, 즉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한국과는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에도 비슷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아직은 개념적 수준이지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각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 수출 통제로 구체화할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 것, 아니면 중국 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는 IT 분야에서 수출 규제가 제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실효적인 통제는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청와대와 외교부는 EPN 제안을 받았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도 아직은 검토 단계인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이 반중 경제동맹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둘 사이에 낀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시작한 중국 현지의 반도체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위한 기술 인력 300여 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기업인 입국을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제로 입국한 이들은 사흘 동안 격리된 뒤 현장에 투입됩니다. 한 달 새 파견된 인원만 모두 500명으로 150억 달러를 들인 중국 생산기지 증설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시안 2기 양산은 기존 계획에 맞춰서 램프업 중이고요. 기존 투자 기조와 같이 최적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물량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스마트폰에 주로 납품됐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화웨이와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14억 인구의 스마트폰 수요가 여전한 중국 시장의 투자를 더 늦출 수는 없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주초 이재용 부회장이 시안을 찾아 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쪽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나오는 랜드칩은 5G니 IoT니 이제 얼마든지 이제 사실 용처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신들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설 미국이 텍사스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타이완처럼 양자택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경험한 우리 산업계로선 당분간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혼란을 거듭해온 통합당이 내년 4월까지를 임기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한국당도 조건 없이 이달 안에 통합당과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당선인 워크숍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박사를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입니다. 내년 4월은 대선 11개월 전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논의 시점 전까지를 임기로 잡은 셈입니다. 1년 정도 임기 보장을 요구해온 김종인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수락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해 당내 논란을 빚어온 70년대생 대선 주자론, 이른바 40대 기수론에 대해선 그런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강조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체제에 대해선 중앙당 청년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당내 일각에 반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들의 투표로 결정된 만큼 이른바 자강론자들의 반대 명분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위성정당 한국당과 합당 문제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조기 합당을 주장하며 당직자들이 당무를 거부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던 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 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지난 19일 SBS가 보도한 아우디 A6 차량의 시동 꺼짐, 물고임 현상과 관련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오늘부터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판매 중단된 모델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된 아우디 A6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하부 물고임 현상이 잇따라 국토교통부가 현재 예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